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때문에 잔뜩 겁에 질린 상황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궁지에 몰리니 미쳐 날뛰는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푸틴이 겁에 질려 있을까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이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불안을 푸틴 대통령은 강경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러시아의 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시프코프 장교는 푸틴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 온 국가로 그 군사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는 74% 증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 카를로스 멜토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 감탄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극찬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의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고급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와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죠. 당시 젤렌스키가 콕 집어 언급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는 신궁과 현궁이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도 마하 이상으로 헬기는 물론 각종 고정익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인데요. 게다가 현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난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제블린을 대체할 무기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각종 무기와 장비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세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포탄은 1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갑니다.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화력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한국은 현무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그 군사적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무호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죠. 탄두 중량이 8톤인 한국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실제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 엄청난 미사일 강국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은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주목한 현무 시리즈 중 현무5 역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었으나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3는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km인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 현무3호를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지상형과 잠수함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현무3 순항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11억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무사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인 현무사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현무사는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것으로 추정되며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BU-28이나 GBU-57 일명 벙커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망의 한국의 비밀무기 현무호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용 징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이며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수준이지만 현무호 탄두 중량이 8톤이기에 이는 세계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무호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으나 현무호는 핵폭탄보다 관통력도 뛰어나서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만일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무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군이 현무호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다고 밝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에서 현무호 탄두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탄두에 들어가는 장약을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폭발력을 50% 늘린 탄두를 개발할 예정.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같은 현무호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호 같은 89론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사거리 3500km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무호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현주 현무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이 나와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방산산업과 군사력을 인정하며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유독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죠.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만 따지자면 약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에 쫄란드와 했던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 수출 계약이 약 2조 850억 원이었으니 두 번째로 달성한 조 단위 계약인데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격 테스트 수행 후 협상에 돌입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과 천공 11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 시장을 향한 K방산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화는 지난달 미 해군 함정 사업을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 CNN은 한국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포브스지는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를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지고 온 K2 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K2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2 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2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수 내부와 방산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 화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2 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가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2 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 출고분의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 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이번이나 K 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 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 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 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12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 비슷한 것 같더니 K 전차가 1OM 사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 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돼서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 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EH7을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EH7은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 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K 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 전차를 구입해서 실전 배치한 폴란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K 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을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BSDA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 전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로템도 이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 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의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끌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란 칭호는 모든 전차를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중국에서 99호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 전차의 재원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의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KAAN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한국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CEO 테멜 코틸. 튀르키예가 만든 5세대 전투기 KAAN이 지난 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후 지난 5월 6일 두 번째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은 첫 비행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실시된 시험은 14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KAAN의 천여 비행에서 달성한 속도와 비슷했으며 비행 시간은 1분 더 길었지만 첫 번째 비행에 비해 고도가 2,000피트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장 할룩 게르건은
튀르키예 항공 역사와 터키 국방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날로 환영하며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받은 데이터는 전체 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후속 비행에 대한 준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KAAN이 2차례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CEO 테멜 코틸은 KAAN이 F-35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때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튀르키예는 욕심을 부리려다 공동개발 참여에 실패하고 자국 기술로 만든다고 하면서 KF-21의 경쟁의식을 보여왔는데 불과 이번의 시험 비행 이후 한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칠들과 많은 이들은 아직 엔진과 항전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한 깡통 수준이라면서 너무 과신에 참말로 떠벌린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례의 시험 비행은 완벽한 쇼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의명의 프로그램 관계자는 글로벌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AAN 시제기는 3월로 예정된 튀르키예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늘을 날게 되겠지만 10중 8구 임무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하위 시스템 대부분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KAAN이 깡통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KAAN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AAN 초도 비행은 튀르키예 정부의 정치적 자기과시 행사에 불과합니다. 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튀르키예가 3월 선거 직전인 2월에 초도 비행을 하고 지난 5월 6일에 다시 두 번째 비행을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KAAN 개발을 위해서 절실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안 되고 있지만 경쟁 국가로 여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산경 전투기 FA-50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를 더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요구한 개량 버전 FA-50M이 거의 조립되어 출격이 임박해졌다고 알려졌는데 FA-50M은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말레이시아는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KAI는 말레이시아에 KF-21 보라매를 제시하면서 대당 1,000억 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F-21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무와 천궁 등 유도무기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튀르키예 또한 말레이시아에게 구애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KAAN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이 마치자마자 말레이시아에게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경공격기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수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또한 천무와 천궁 도입에서도 논의하는 등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때 튀르키예는 말레이시아의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 셀랄 사미 푸페치는 말레이시아에게 KAAN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면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또한 KAAN 항공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의 간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AAN의 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KAAN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의 설계 및 개발 계약을 맡기면서 이를 위해 무려 11억 8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보다도 적은 4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올해 3월 대외 부채는 거의 4,760억 달러, 하나 627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보험 회사인 알리안츠 트레이드 엘리언즈 트레이드는 튀르키예가 향후 12개월 안에 지불해야 할 총 대외 부채 금액이 약 500억 달러, 하나 329조 6천억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아직 깡통에 가깝다는 KAAN의 개발을 완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분석가 오즈구르 X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KAAN 프로그램이 향후 재정적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KAAN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자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우호적인 형제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찾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탄화수소가 풍부해 자금력이 풍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돈이 없지만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난 1일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를 배신하고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많게는 36대까지 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만 남게 된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튀르키예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였던 아제르바이잔도 튀르키예의 군사적인 협력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KAAN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지금 KAAN은 F-16에 사용된 F-110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AAN은 초도 비행에 동원되는 시제기와 양산형에 탑재될 엔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초도 비행이 끝난 이후 양산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을 장착해 개발하여 시험 비행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 IRST 등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달아 테스트하고 있는데 KAAN은 아직 이것이 개발되지 많은 깡통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AAN과 KF-21 보라매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항전 장비 및 컴퓨팅 능력의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삼성, LG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업을 보유해 튀르키예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3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고 올해에는 공중급유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AESA 레이더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에 수출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에는 비록 블록 1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블록 2와 3에서는 폴란드, UAE, 사우디가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웨덴까지 가세했습니다. KF-21은 많은 나라들이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반면 KAAN은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KAAN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며 앞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개발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과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캐나다 사절단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입할 것인데 한국에게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K방산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차 방한한 폴란드 차관단이 잠수함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와 함정 4척을 6척억 원대 규모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액으로 앞으로 중남미 함정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에게서 10척 추가 수주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양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각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을 시급히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연이어 각국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폴란드 차관단은 천무를 2조 원에 추가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폴란드 측에서 무리한 차관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차관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 중인데 K9자 주포와 K2 전차 등 5조 원의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신궁 54기를 9천만 달러 약 1180억에 계약했는데 단 한 푼의 차관 없이 루마니아 국방비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도 총 500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폴란드와 달리 차관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전차 등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국방비를 GDP 2%에서 2.5%로 늘리면서 빠르게 전력을 확충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한국에게서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폴란드가 더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필리핀 등 무기 구입이 시급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무기 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사절단은 총 16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2일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이끌고 온 메리은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방산뿐만 아니라 AI 산업 등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새로운 국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방산 분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 정부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퇴역을 앞둔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하루빨리 잠수함 전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 T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증액시키고 20년 후 60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증대된 예산으로 전투기 88종을 3기종으로 교체하고 15척의 신규 함정을 증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이 신형 잠수함 1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증대된 국방 예산으로 잠수함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HD현대나 하나오션이 이를 수주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절단이 잠수함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군 훈련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23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 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항공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G랑 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SLBM을 발사하는 중국의 잠수함 영상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헬기 2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도리시마 섬의 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잠수함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남중국해까지 호위함을 전개하자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타국 잠수함으로 간주해 탐지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초계 헬기는 호위함에 탑재, 비행하며 주변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 2900T,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의 신고가 핸드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분명 그 나라에서도 운용되는 자국 잠수함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020년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동안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한 기록으로 한국은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잠수함이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인데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만 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 전술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 훈련장에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사절단은 방산 외에도 AI 산업 등 경제 협력을 하자고 찾아왔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 항만 개발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우디 국방부 고위 당국자 3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과 경제 사절단이 한국을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고자 하는 사야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경제 개발 사업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